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카엘룸의 그랜드 볼룸은 오늘 밤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그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서 있는 한서연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권에 드는 미린의 그룹의 후계자 강태준의 아내라는 타이틀은 그녀에게 있어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목을 조르는 족쇄와도 같았으며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이 숨막히는 감옥 속에서 철저히 자신을 지우고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한 손에 샴페인 잔을 든 채 구석진 기둥 옆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박제된 나비처럼 아름답지만 생기가 없었고 파티장의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그녀를 쳐다보면서도 누구 하나 선뜻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이 거대한 제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강태준이 그녀를 얼마나 투명 인간 취급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녀와 어울려 강태준의 심기를 거스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잠시 후 볼룸의 거대한 문이 열리며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함께 강태준이 등장했고 그의 곁에는 서연이 아닌 붉은 드레스를 입은 낯선 여자가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태준은 미린의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답게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걸어 들어왔고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타인을 압도하는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남편이 보란 듯이 다른 여자를 대동하고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것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녀가 이미 이러한 모욕에 내성이 생길 대로 생겨버렸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오늘은 그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이다. 태준은 서연이 서 있는 쪽을 힐끗 보더니 경멸 어린 눈빛을 보내고는 보란듯이 파트너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정재계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샴페인을 한 모금 삼켰다. 강태준이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동안 서연은 마치 훈련받은 수행비서처럼 그들의 대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지만 그녀의 귀는 태준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보다는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 들어 있는 스마트폰과 보안 카드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어 가자 태준은 술 기운이 올랐는지 목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파트너가 덥다며 부채질을 하자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얼음물을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고 그들의 눈빛 속에는 동정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지만 서연은 군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웨이터에게 다가가 얼음물을 받아와서는 무릎을 굽히고 여자의 손에 잔을 건네주었다. 태준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낄낄거리며 웃었고 주변 사람들도 어색하게 따라 웃었지만 서연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자선 경매 행사가 시작되자 태준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듯 무모할 정도로 높은 금액을 부르며 경매품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서연이 평소 관심을 가졌던 현대 미술 작가의 그림이 나오자 그는 일부러 경쟁자에게 양보하는 척하며 서연의 안목을 공개적으로 비하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농담처럼 아내의 취향은 너무 우울하고 음침해서 집안 분위기를 망친다고 떠들었고 좌중은 그의 농담에 폭소를 터뜨렸지만 서연은 그 순간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참아내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굴욕은 서연에게 있어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발판일 뿐이었으며 그녀는 속으로 태준이 이 순간을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차갑게 되뇌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막대한 자금과 엘레나 킴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예약해둔 비행기 티켓
그리고 오늘 밤 몰아칠 폭풍우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호텔을 나설 때쯤 서울 하늘에는 기상청의 예보대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천둥 번개가 밤하늘을 찢을 듯이 번쩍이며 불길한 전조를 알렸다. 검은색 리무진 뒷좌석에 앉은 태주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서연에게 오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투덜거렸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그녀의 숨소리조차 거슬린다는 듯 짜증을 냈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바라보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침묵은 평소의 순종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으며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것이 강서연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임을 인지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를 통해 두 사람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숨을 죽인 채 운전에만 집중했고 차는 빗길을 뚫고 도심을 벗어나 해안가 절벽 위에 위치한 그들의 대저택을 향해 질주했다.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대저택은 마치 고립된 성처럼 보였고 거친 파도 소리가 절벽을 때리는 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웅장하면서도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차가 저택의 육중한 철문을 통과해 현관 앞에 멈춰 서자 태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차문을 발로 차고 내리며 수행원들의 부축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잠시 저택의 전경을 올려다보았는데 이 차가운 돌덩어리 같은 집에서 보낸 지난 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곳에서 인간이 아닌 장식품으로 살아야 했고 감정을 거세당한 채 태준의 기분에 맞춰 춤추는 인형이 되어야 했지만 이제 그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현관으로 들어섰고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보다는 해방감으로 인해 거세게 박동하고 있었다. 태주는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코를 고는 소리가 넓은 거실을 울리기 시작하자 서연은 조용히 그의 서재로 향해 금고 안에 있는 현찰과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다. 그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CCTV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보안 시스템의 패턴을 분석해 두었기에 그녀의 움직임은 망설임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서재의 책상 위에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가죽 양장의 일기장을 올려놓았는데 그 일기장은 그녀가 태준에게 남기는 가장 잔인한 복수의 도구이자 그를 평생 죄책감의 감옥에 가둘 열쇠였다. 일기장 안에는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태준을 향한 왜곡된 사랑과 원망이 절절하게 적혀 있어 그가 이것을 읽는 순간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서연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화려한 파티복을 벗어던지고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가죽 재킷과 청바지로 갈아입은 뒤 머리를 질끈 묶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재벌가의 유약한 사모님이 아니었고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전사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장대 위에 놓인 결혼 반지를 잠시 응시하다가 미련 없이 빼서 반지 케이스 옆에 내려놓았는데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 반지는 그녀에게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노예의 낙인과도 같았기에 그것을 벗어던지는 순간 손가락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빗줄기는 창문을 깨뜨릴 듯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자유를 향한 팡파르처럼 들렸다. 그녀는 방수 배낭을 메고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하 주차장에는 태준이 과시용으로 사두었지만 거의 타지 않는 은색 스포츠카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주차되어 있었고 서연은 미리 복사해둔 차키를 꺼내어 시동을 걸었다. 강력한 엔진 배기음이 지하 주차장의 정막을 깨뜨렸지만 폭풍우 소리에 묻혀 집안까지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그녀는 차의 조수석에 배낭을 던져놓고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는데 차가운 가죽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비로소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현실이라는 자각이 들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고 오직 성공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쉬고 기어를 넣은 뒤 엑셀러레이터를 밟았고 차는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와 빗속으로 돌진했다. 차가 저택의 정문을 빠져나와 해안도로에 진입하자 빗물로 인해 시야가 흐릿했지만 서연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속력을 높여 어둠 속을 질주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저택에서 약 10km 떨어진 가파른 절벽 코너였으며 그곳은 평소에도 사고가 잦은 위험 구간으로 알려져 있어 그녀의 계획을 실행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내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도로는 빙판길처럼 미끄러웠다. 서연은 이 위험천만한 드라이브를 즐기기라도 하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핸들을 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환희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시뮬레이션처럼 펼쳐지고 있었는데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자동차, 그리고 폭발음과 함께 사라질 한서연이라는 이름과 며칠 뒤 발견될 시신 없는 사고 현장이 그것이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의 죽음 소식을 듣고 보일 반응을 상상하며 묘한 쾌감을 느꼈는데 그가 보일 표정은 슬픔일까 아니면 안도일까 혹은 당혹감일까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 어떤 반응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평생 풀지 못할 수수께끼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형벌이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를 뚫고 앞을 비췄지만 길은 끝없이 어두웠고 마치 그녀가 가는 길이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절벽 코너가 가까워지자 서연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고 미리 준비해둔 탈출 장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차의 속도를 조금도 줄이지 않은 채 급커브 구간으로 진입했고 핸들을 꺾는 대신 그대로 직진하여 난간을 들이받을 준비를 했다. 굉음과 함께 차체가 충격을 받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충격에 대비했고 에어백이 터지는 하얀 섬광 속에서 그녀는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차는 가드레일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기고 허공으로 날아올랐고 그 짧은 부유감 속에서 서연은 세상과의 작별을 고했다. 차는 검은 입을 벌리고 있는 바다를 향해 곤두박질 쳤고 거대한 물기둥을 일으키며 차가운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차가운 바닷물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오자 서연은 침착하게 안전벨트를 풀고 비상용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렸다. 미리 연습한 대로 산소통을 입에 물고 차에서 빠져나온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수면의 빛을 향해 헤엄쳤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 같은 수온에 덜덜 떨렸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의 팔다리를 움직이게 했다. 물 위로 고개를 내밀자 거친 파도가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바위 뒤편에 숨겨둔 소형 보트를 향해 나아갔다. 멀리 절벽 위에서는 부서진 가드레일 사이로 자동차의 파편들이 떨어지고 있었고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보트에 몸을 실었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한서연은 죽었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부서진 차와 조작된 일기장, 그리고 강태준의 가슴에 영원히 박힐 죄책감이라는 가시뿐이었다. 태준이 술에서 깨어나 텅 빈 침대와 차가운 빗소리를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비극이 시작될 것이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에 동해안은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했지만 절벽 아래의 바다는 여전히 성난 짐승처럼 거칠게 울부짖으며
어젯밤의 비극을 삼키고 있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가장자리에는 처참하게 찌그러진 가드레일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어 그곳에서 벌어졌을 끔찍한 사고의 순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고, 현장에는 이미 경찰차와 구조대 차량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붉고 푸른 경광등을 번쩍이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진 사고, 현장 주변으로는 호기심에 찬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지만 경찰들은 그들의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바다 아래로 잠수부들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거센 파도와 조류 때문에 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었지만 현장 책임자는 미린의 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배경을 의식한 듯 구조대원들을 독려하며 한시라도 빨리 차량과 실종자를 찾아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강태준은 지끈거리는 두통과 함께 눈을 떴고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빈 침대 시트뿐이었다. 숙취로 인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기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넓은 저택을 감도는 기분 나쁜 정적뿐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해장국을 준비해 놓고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 서연이 보이지 않자 태주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거칠게 방문을 열고 나갔다. 그는 복도를 지나치며 가정부와 집사들을 불렀지만 그들 또한 어딘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웅성거리고 있었고, 태준을 보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지만 태준은 그것을 애써 무시하며 서연이 가출이라도 한 것이라고 치부하려 했다. 그때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집사의 안내를 받으며 거실로 들어섰고, 그들의 엄숙하고 굳은 표정을 본 순간 태준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다. 경찰은 태준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한 뒤 새벽녘 해안도로 절벽에서 은색 스포츠카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차량 조회 결과 강태준 명의의 차량임이 확인되었다고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태준은 순간 멍해져서 경찰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지만 경찰은 곤란한 표정으로 차량 내부에는 운전자가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파도가 너무 거세어 시신을 수습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태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소파의 등받이를 잡고 버티며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했다. 그는 어젯밤 파티에서 돌아와 자신의 곁에 있었던 서연의 모습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기억나는 것은 술에 취해 그녀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들과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뿐이었다. 경찰의 요청으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태주는 내내 손을 떨며 창밖을 응시했는데 도로의 풍경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비릿한 바다 냄새와 함께 매캐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고 크레인이 바닷속에서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은색 스포츠카를 끌어올리는 장면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차체는 마치 거대한 소나기에 쥐어짜인 깡통 같았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쏟아져 나오는 바닷물은 마치 그 차가 흘리는 눈물처럼 보였다. 태주는 비틀거리며 차체로 다가갔고 조수석 시트에 걸려있는 찢어진 스카프 조각을 발견하고는 그것이 서연이 아끼던 물건임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그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오열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지만 너무나 큰 충격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경찰서장은 태준에게 다가와 사고 경위를 설명하며 도로에 남겨진 스키드마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돌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심스럽 말했다. 이는 단순한 빗길 사고가 아니라
자살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었기에 태주는 주변에 몰려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만약 이것이 자살로 판명된다면 미린의 그룹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기에 그는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경찰에게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서연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그를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어젯밤 그녀에게 했던 말들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고 결국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택으로 돌아온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태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서재를 조사하던 형사가 붉은색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은 서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일한 기록물이었다. 형사는 장갑 낀 손으로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태준에게 건네며 이것이 사모님의 심경을 대변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고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 들었다. 표지를 넘기자 서연의 단정하고 우아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지만 그 내용은 태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일기장 곳곳에는 그녀가 홀로 견뎌야 했던 수많은 밤들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시들어가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고백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다. 태주는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며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는데 그 속의 서연은 그가 알던 무감각한 인형이 아니라 사랑을 갈구하고 상처받는 평범한 여자였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구는 태준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다음 생에는 당신이 나를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바라봐 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라는 문장은 그를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태주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그 눈물은 이미 떠난 사람을 되돌릴 수 없는 뒤늦은 후회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서연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부터 그는 미린의 그룹의 오만한 후계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자라는 낙인을 스스로 이마에 새기게 되었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의 가장 구석진 게이트 앞에는 짧게 자른 단발머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세련된 외모의 여성이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엘레나 킴이라는 이름이 적힌 미국 여권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주변의 소란스러움과는 동떨어진 차분함 그 자체였다. 공항 대합실의 대형 TV 화면에서는 미린의 그룹 강태준 상무의 부인이 차량 추락 사고로 실종되었다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화면 속에는 찌그러진 차량과 망연자실한 표정의 태준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비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재벌가의 비극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그 여성은 무심한 눈빛으로 화면을 잠시 응시하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창밖의 활주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이나 미련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낯선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는데 짙은 화장과 컬러 렌즈로 가려진 얼굴은 더 이상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강태준의 아내로 살면서 철저하게 억눌려왔던 자신의 자아를 되찾기 위해 죽음을 연기했고 이제 그 완벽한 연극의 일막을 성공적으로 마친 셈이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미리 빼돌린 자금과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 담긴 태블릿 PC가 들어있었고 이것들은 그녀가 낯선 땅에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기지개를 켰고 굽 높은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탑승구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해방감이 전신을 감싸고 돌았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의 풍경이 발 아래로 멀어지자 서연은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강태준이 겪게 될 고통을 상상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복수의 쾌감이라기보다는 공평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안도감에 가까웠다. 태주는 이제 그녀가 남긴 일기장이라는 감옥에 갇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것이고 그녀는 그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재건할 것이었다. 구름 위로 솟아오른 비행기는 눈부신 태양빛을 받으며 날아올랐고 서연은 마음속으로 강태준과 과거의 자신에게 영원한 작별을 고했다. 안녕, 강태준, 그리고 안녕, 한서연. 몇 시간 후 태준은 텅 빈 저택의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고 밖에서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술병을 입에 대고 벌컥벌컥 들이켰지만 취기는커녕 정신이 더욱 맑아지는 기분이었고 사방에서 서연의 환영이 보이는 듯한 착각에 시달렸다. 소파 구석에는 그녀가 평소 즐겨 읽던 책이 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그녀가 달그락거리며 요리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으며 공기 중에는 그녀가 쓰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그는 비로소 그녀가 이 집 안 곳곳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었는지를 깨달았지만 그녀는 이제 차가운 바다 밑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태주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고 그의 눈앞에는 끝없는 어둠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뉴스에서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번 사고가 단순 사고인지 아니면 재벌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자살인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태주는 리모컨을 집어던져 TV 화면을 박살냈지만 앵커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며 그를 괴롭혔다. 사회적 비난과 여론의 화살은 모두 그를 향하고 있었고 미린의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또다시 마주해야 할 서연의 부재와 침묵이었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죽음으로써 그에게서 탈출했고 자신은 살아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서울의 하늘은 며칠째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미린의 그룹의 소유인 성북동의 대형 장례식장에는 굵은 빗줄기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재계의 거물들과 정치인들이 줄지어 조문을 오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애도보다는 거대 기업의 후계자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계산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각계각층에서 보낸 하얀 국화 화환이 끝도 없이 늘어서서 거대한 꽃의 장벽을 이루고 있었고 그 가운데 놓인 한서연의 영정 사진은 생전의 그 우아하고 슬픈 미소를 띤 채 조문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상주 완장을 차고 빈소를 지키고 있는 강태준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수없이 반복되는 절과 위로의 말들도 그의 귀에는 웅웅거리는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이 현실인지 아니면 악몽 속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코끝을 찌르는 진한 향 냄새가 역겨워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고 있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고에 대한 온갖 추측과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개중에는 태준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악의적인 뒷말을 속삭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태준은 그들의 시선이 자신의 등 뒤에 꽂히는 것을 느낄 때마다 마치 불에댄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무표정한 가면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며칠 전 파티에서 태준의 팔짱을 끼고 있었던 그 여자가 화려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려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태준을 보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며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소리쳤지만
태준의 눈동자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경호원들에게 그녀를 당장 끌어내라는 손짓을 보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즐겼던 쾌락의 대상이 이제는 자신의 죄를 상기시키는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깨달았고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보며 치을 떨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태주는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고 서연의 부재가 만들어낸 거대한 공허함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재에 들어가 위스키 병을 꺼내 들었고 독한 술을 물처럼 마시며 타들어가는 속을 달랬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욱 또렷해질 뿐이었다. 책상 위에는 경찰이 돌려준 붉은색 가죽 일기장이 놓여 있었고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금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다. 일기장의 중간 부분에는 그들의 결혼기념일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서연이 혼자 촛불을 켜고 그를 기다리다 잠들었다는 내용이 담담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태주는 그날 자신이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업소에서 밤을 새웠던 기억을 떠올리고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괴로워했고 자신의 무심함이 얼마나 잔인한 흉기가 되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길수록 태준의 죄책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의 숨통을 조여왔는데 서연은 그를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가 자신이 매력이 없어서 혹은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라고 자책하고 있었고 그를 위해 더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던 과정들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 태주는 일기장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고 그의 눈물은 붉은 가죽 표지를 적시며 얼룩을 남겼지만 그 어떤 후회로도 이미 떠난 그녀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감금하고 학대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고 그녀가 죽음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자신에게 내린 가장 가혹한 형벌임을 깨달았다. 밤이 깊어가도록 그의 울음소리는 그칠 줄 몰랐고 저택의 고용인들은 방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충혈된 눈과 헝클어진 머리로 회사에 출근했고 그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와도 같았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결제 서류를 내밀었지만 태주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집어던지며 당장 인사팀장을 부르라고 고함쳤다. 그는 파티장에서 서연의 그림 취향을 비웃으며 자신에게 아부했던 임원을 즉각 해고 조치했고 서연에 대해 험담을 했던 직원들을 색출하여 모조리 지방으로 좌천시켜버렸다. 그의 광기 어린 숙청 작업은 회사 내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누구도 감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숨죽여야만 했다. 태주는 일에 미친 사람처럼 몰두하며 서연에 대한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결제 서류의 글자들은 자꾸만 서연의 유서처럼 보였고 회의실의 빈 의자에는 그녀의 환영이 앉아있는 것만 같았다. 태주는 또한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었던 여자의 소속사에 압력을 넣어 그녀의 모든 광고 계약과 방송 출연을 취소하게 만들었고 그녀를 연예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렸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싶었고 자신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서연에게 속죄하고자 했지만 그것은 자기 만족적인 파괴 행위에 불과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고 잠들기 위해서는 수면제와 술에 의존해야만 했기에 그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어 예전의 당당하고 오만한 강태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스스로 만든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편 지구 반대편의 뉴욕 맨해튼에서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마천루의 유리벽에 반사되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의 중심가에 위치한 최신식 오피스 빌딩의 고층 사무실에서 엘레나 킴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서연은 창밖의 분주한 도시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짧게 자른 머리를 세련되게 넘기고
몸에 딱 맞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여인이 아닌 냉철한 비즈니스 우먼의 그것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전 세계의 주식 시황과 환율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다. 그녀가 설립한 투자 회사인 네메시스 캐피탈은 공격적인 투자 성향과 정확한 시장 예측으로 단기간에 월가의 주목을 받는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다. 엘레나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그녀의 신뢰하는 파트너이자 변호사인 제임스가 들어와 태블릿 PC를 건네며 미리네 그룹의 주가 동향 보고서를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강태준의 초췌한 얼굴과 함께 오너 리스크로 인해 급락하고 있는 미리네 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붉은색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엘레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제임스에게 미리네 그룹의 지분을 차명으로 조금씩 매입하기 시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고 그 속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는 그녀가 지난 3년 동안 강태준의 옆에서 숨죽이며 갈고 닦았던 칼날을 비로소 꺼내 들었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태준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잔해 위에 새로운 성을 쌓을 계획이었다. 그녀는 퇴근 후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와 와인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서울의 뉴스를 검색했는데, 화면 속의 태준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모습이었다. 과거의 서연이었다면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했겠지만, 지금의 엘레나는 그저 실험용 쥐를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냉정하게 그의 고통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음으로 연출한 이 상황이 태준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묘한 희열을 느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의 시작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태준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자신이 겪었던 3년간의 지옥에 비하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바닥을 기게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태준은 겉으로는 여전히 미리네 그룹을 이끄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처럼 보였지만 속은 텅 빈 강정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서연의 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회사 경영에서도 점차 판단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 임원들의 우려를 샀다. 반면에 엘레나는 뉴욕 사교계와 금융계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며 탄탄한 인맥과 자금력을 확보했고, 이제는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며 우호 세력을 형성했고, 미리네 그룹의 경쟁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태준을 고립시킬 전략을 수립했다. 그녀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한서연 시절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 사진을 꺼내보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은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소포 하나를 받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아무런 편지도 없이 오직 낡은 미술도록 한 권만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3년 전 파티에서 태준이 서연의 안목을 조롱하며 무시했던 바로 그 작가의 도록이었고, 태준은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록을 넘겨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보낸 사람에 대한 단서는 없었고, 다만 마지막 페이지에 찍힌 작은 로고만이 유일한 단서였다. 그것은 바로 뉴욕에 본사를 둔 투자회사 네메시스 캐피탈의 로고였고, 태준은 본능적으로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죽은 아내가 보낸 메시지일까? 아니면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장난을 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태준은 즉시 비서실에 지시하여 네메시스 캐피탈에 대해 조사하라고 명령했지만 공개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대표가 누구인지조차 베일에 쌓여 있다는 보고만을 받았다. 불안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태준은 술에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밤을 보내야 했고,
서연의 환영은 점점 더 선명하게 그의 곁을 맴돌았다. 그는 밤마다 서연의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를 했고, 때로는 허공을 향해 용서를 비는 등 정신적으로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엘레나가 치밀하게 계산한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고, 엘레나는 바다 건너에서 그물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엘레나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과거의 유약함은 사라지고 승리자의 여유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림자 속에서 나와 태준의 앞에 모습을 드러낼 준비가 되었고, 그와의 재회가 가져올 파장을 기대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가치관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그 폐허 위에서 그가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비행기 티켓 옆에는 태준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미술 도록이 놓여 있었고, 엘레나의 손가락은 도록의 표지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테헤랄로의 마천루 숲 사이에 우뚝 솟은 미린의 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숨 막힐 듯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고, 수십 명의 임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강태준은 눈앞에 놓인 보고서를 거칠게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고, 두꺼운 서류 뭉치가 허공에 흩뿌려지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었다. 그룹의 사활이 걸린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미린의 건설이 아닌 이름도 생소한 네메시스 캐피탈이 선정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다. 태주는 핏발선 눈으로 임원들을 하나하나 노려보며 어떻게 감히 족보도 없는 투자 회사 따위에게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빼앗길 수 있느냐고 윽박질렀지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네메시스 캐피탈은 최근 몇 달 사이 미린의 그룹이 입찰하는 모든 사업마다 귀신같이 나타나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을 가로채고 있었고, 그들의 전략은 마치 미린의 내부 정보를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주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친 뒤 진열장에 놓인 양주병을 꺼내 병째로 들이켰다.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뜨겁게 흘러내렸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안과 분노의 불길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머릿속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최근 들어 심각한 불면증과 환각 증세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의사가 처방해준 신경안정제를 술과 함께 복용하는 위험한 습관이 그의 정신을 더욱 피폐하게 갉아먹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태준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수만 개의 눈동자처럼 보였고, 그는 커튼을 거칠게 쳐버리며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3년 전 아내가 죽은 이후로 그는 승승장구할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공포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구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고, 태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코끝에는 서연이 생전에 즐겨 쓰던 라일락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스치고 지나갔고, 그는 홀린 듯이 그 냄새를 쫓아 허공을 킁킁거렸다. 이것이 약물과다 복용으로 인한 환각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감각은 너무나 생생해서 그는 마치 서연의 유령이 이 방 안에 함께 있는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낮은 기계음뿐이었고, 그는 자신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워 더욱 술에 의지하게 되었다. 그룹 내부에서는 이미 태준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주주들 사이에서도 경영권 교체에 대한 논의가 은밀하게 오가고 있다는 첩보가 그의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엘레나 킴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와인잔을 흔들며 창밖으로 보이는 미린의 그룹 본사 건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3년 만에 밟은 고국의 땅이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사냥감이 있는 숲으로 돌아온 포식자의 본능과도 같았다. 방 안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화면에는 미린의 그룹의 내부 전산망을 해킹하여 얻어낸 실시간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으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이제 그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일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미린의 그룹에서 해고당했던 전직 임원이자 현재 네메시스 캐피탈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김 전무가 서 있었고 그는 엘레나의 지시를 기다리며 깍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다음 날 미린의 그룹의 전산망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회사의 모든 업무가 일시에 중단되는 혼란이 빚어졌다. 보안팀이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해커가 심어놓은 코드는 너무나 복잡하고 정교해서 쉽게 뚫리지 않았고 화면에는 3년 전 서연이 사망했던 날의 날짜만이 붉은 글씨로 깜빡거리고 있었다. 보고를 받은 태주는 격분하여 보안팀장에게 재떨이를 집어 던지며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전원 해고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그의 분노는 공포를 감추기 위한 과장된 몸짓에 불과했다. 그는 이 공격이 단순한 금전적 목적을 가진 해커의 소행이 아니라 자신을 겨냥한 원한에 의한 것임을 직감했고 그 배우의 죽은 아내의 망령이 도사리고 있는 것만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다.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회장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회사의 분위기는 마치 침몰하는 배처럼 흉흉해져만 갔다.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녹초가 되어 귀가한 태주는 텅 빈 저택의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사로부터 퀵서비스로 배달된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받았다. 발신인의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은 검은색 상자는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태주는 집사를 물러가게 한 뒤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포장을 뜯기 시작했다.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젖은 수건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고 퀴퀴한 바다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겨와 태준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건을 펼쳤고 그 속에 들어있는 물건을 확인하는 순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것은 3년 전 서연이 사고를 당하던 날 밤 차고 나갔다고 생각했던 백금 시계였는데 시계의 유리는 깨져 있었고 시침과 분침은 사고 발생 추정 시각인 새벽 2시 14분에 정확히 멈춰 있었다. 태주는 시계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는 미친 듯이 흔들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분명 경찰 조서에는 시신과 함께 유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시계가 어떻게 3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집으로 배달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군가 바다 밑에서 시계를 건져 올린 것인가? 아니면 서연이 살아있어서 자신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는 급히 2층 침실로 뛰어 올라가 벽에 걸린 그림 뒤에 숨겨진 개인 금고를 열어젖혔다. 그곳에는 서연이 떠나던 날 화장대 위에 두고 갔던 결혼 반지가 보관되어 있어야 했지만 금고 문을 여는 순간 태주는 또다시 경악하고 말았다.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반지가 놓여 있던 자리에는 네메시스 캐피탈의 명함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환각이나 우연이 아니었으며 누군가 자신의 가장 내밀한 공간까지 침입하여 자신을 감시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태주는 금고 안에 있던 명함을 구겨버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집안의 모든 불을 켜고 경호원들을 불러 모아 집안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외부에서의 침입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CCTV 영상에도 수상한 사람의 모습은 찍혀 있지 않아 상황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태주는 자신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오랫동안 집안일을 돌봐온 늙은 집사의 멱살을 잡고 네가 훔쳐간 것이냐며 추궁하는 추태를 부리기도 했다.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그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농락당하며 패배하고 있었다. 그 시각 엘레나는 호텔 방에서 태준의 저택 거실에 설치해둔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해 그가 공포에 질려 날뛰는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겪고 있는 혼란이 자신이 3년간 겪었던 고독과 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화면 속에 그를 향해 건배를 제의하듯 잔을 들어 올렸다. 태준의 금고 비밀번호는 그가 평소 사용하는 단순한 숫자 조합이었기에 알아내는 것은 식은 죽먹기였고, 집안에 사람을 심어두는 것 또한 돈과 권력을 가진 지금의 그녀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복수의 끝에 남겨질 허무함을 예감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생각이 없었고 이제 곧 그와 직접 마주하여 그 가면을 벗겨버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태주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끊은 채 집안에 틀어박혀 술만 마셔댔고, 미린의 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임원들은 회장의 부재와 경영 공백에 대해 우려하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려 했지만 대주주들이 움직이지 않아 속수무책인 상황이었다. 태주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깨진 시계와 구겨진 명함을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고, 그의 몰골은 노숙자와 다름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죽이러 올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문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권총을 움켜쥐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지옥불 속에서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그 불길을 끄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다. 며칠 뒤 태주는 비서실장으로부터 네메시스 캐피탈의 대표가 직접 만나서 인수 합병에 관한 논의를 하고 싶어 한다는 전가를 받았다. 평소 같았으면 단칼에 거절했겠지만 지금의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고, 무엇보다 네메시스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주는 기묘한 호기심과 두려움 때문에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갤러리였고, 그곳은 아이러니하게도 3년 전 태준이 서연을 모욕했던 바로 그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곳이었다. 태준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운전기사가 모는 차에 올라탔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마치 꿈속의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오늘 밤 모든 의문이 풀릴 것이라는 예감과 함께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갤러리에 도착한 태주는 텅 빈 전시장을 천천히 걸어 들어갔고, 그림들이 뿜어내는 기괴하고 우울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꼈다. 전시장 중앙에는 한 여자가 그림을 감상하며 등을 돌리고 서 있었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어 태준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고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었다. 여자는 천천히 몸을 돌려 태준을 바라보았고, 갤러리의 조명을 받아 빛나는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아내 한서연과 너무나 닮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태준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태준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네메시스 캐피탈의 대표 엘레나 킴입니다. 갤러리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은 강태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앞에 서 있는 여자를 멍하니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꿈속에서조차 그리워하고 두려워했던 죽은 아내 한서연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과거에 유약하고 순종적이었던 서연과는 정반대로 날카로운 칼날처럼 예리하고 압도적이어서 태주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엘레나 킴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당황하여 바닥을 기고 있는 태준을 향해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건조한 눈빛을 보냈고 그 시선은 마치 더러운 오물을 바라보는 듯한 경멸을 담고 있었다. 태준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우아하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길을 피했고 그 거절의 몸짓은 태준의 가슴을 서늘하게 베고 지나갔다. 그녀의 곁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즉시 다가와 태준을 제지하려 했지만 엘레나는 가볍게 손을 들어 그들을 만류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태준은 경호원들의 부축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시선은 한순간도 엘레나에게서 떼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분명히 그날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장난이냐며 그는 횡설수설 소리쳤다. 하지만 엘레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침착한 어조로 회장님이 많이 취하신 것 같군요. 죽은 부인을 닮은 사람을 보고 놀라신 건 이해하지만 초면인 사람에게 이런 무례를 범하는 건 미리 내 그룹의 오너답지 않은 태도입니다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연의 것보다 훨씬 낮고 단단했으며 억양에는 미묘한 외국어의 흔적이 섞여 있어 태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태준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압도되어 말문이 막혔고 머릿속에서는 그녀가 서연이라는 확신과 그럴 리 없다는 이성이 치열하게 충돌하며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진정하라는 엘레나의 권유로 두 사람은 갤러리 안쪽에 마련된 VIP 응접실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는 미리 준비된 최고급 다과와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태주는 맞은편에 앉은 엘레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녀의 얼굴에서 서연의 흔적을 찾아내려 애썼지만 그녀의 화장법과 스타일 그리고 사소한 습관들조차 서연과는 완전히 달랐다. 서연은 긴장하면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지만 엘레나는 찻잔을 드는 손길조차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우아했고 시선 처리 또한 대담하고 직설적이었다. 엘레나는 태준의 노골적인 시선을 무시한 채 서류를 넘기며 미린의 그룹의 재정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더군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네메시스 캐피탈의 긴급 자금 수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라고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태준의 귀에는 그녀의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그녀의 붉은 입술과 하얀 목선만이 시야에 들어와 그의 타들어가는 갈증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엘레나는 태준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눈치채고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려 그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투자 조건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는데 그 조건들은 하나같이 미린의 그룹과 태준에게 치욕적인 것들이었다. 그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담보뿐만 아니라 그룹의 핵심 의사 결정에 대한 거부권,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 조정의 전권을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태준을 허수아비 회장으로 만들고 회사를 네메시스 캐피탈의 소나기에 넣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지만 태준은 거부할 힘이 없었다. 그는 지금 당장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무엇보다 눈앞에 있는 이 여자를 자신의 곁에 두기 위해서라면 악마와의 계약이라도 맺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잡고 그녀가 내미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그 순간 엘레나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미소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회담이 끝난 후 태준은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엘레나 킴의 뒷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고 며칠 뒤 받아본 보고서는 완벽 그 자체였다. 그녀는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아이비리그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월가에서 전설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천재 투자자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 어디에도 한서연이라는 이름과 연결될 만한 고리는 없었다. 입양 기록부터 학력 그리고 경력 증명서까지 모든 서류가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지만 태주는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칠 능력이 없었다. 그는 밤마다 보고서에 첨부된 엘레나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술을 마셨고 사진 속의 그녀가 서연인지 아닌지를 두고 혼자만의 내기를 벌이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다. 그는 점점 회사 일보다는 엘레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데 집착하게 되었고 그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쫓아다니며 스토커 같은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미리네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고 엘레나는 네메시스 캐피탈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여 이사회의 정중앙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와 영어를 섞었으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고 날카로운 분석과 비전 제시로 주주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태주는 단상 아래에 앉아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켜보며 기이한 패배감과 동시에 왜곡된 소유욕을 느꼈다. 과거 자신의 그늘 아래서 숨죽여 살던 아내가 이제는 자신을 내려다보며 호령하는 여왕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도 묘한 정복욕을 자극했던 것이다. 주주들은 태준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엘레나의 개혁안에 환호했고 태준은 자신의 제국에서 왕관을 빼앗긴 폐위된 왕처럼 초라하게 앉아 있어야만 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태준은 엘레나를 텅 빈 회의실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태준은 엘레나의 양어깨를 거칠게 움켜쥐며 당신 서연이 맞지 나를 벌주려고 이러는 거잖아. 제발 연극은 그만하고 돌아와 내가 다 잘못했어라며 애원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엘레나는 그를 밀쳐내지도 않은 채 그저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태준의 뺨을 쓰다듬었는데 그 손길은 너무나 부드러워서 태준은 순간적으로 희망을 품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귓가에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의 판결문처럼 잔인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강태준 회장님. 당신의 아내는 당신이 죽였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바닷속으로 밀어넣은 건 바로 당신의 그 오만함과 무관심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태준의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엘레나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의 회사를 살리러 온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사적인 감정으로 비즈니스를 방해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뺏을 수밖에 없어요. 그녀는 태준을 비웃듯 한번 훑어보고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남기며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귓가에는 당신이 죽였습니다라는 그녀의 속삭임이 환청처럼 끊임없이 메아리 쳤다. 그는 이제 그녀가 서연이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을 파멸시키러 온 복수의 화신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녀를 가져야만 했고 그것이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광기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날 밤 태주는 만취한 상태로 엘레나가 묵고 있는 호텔 스위트룸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렸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출동하여 그를 제지했지만 그는 엘레나를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다. 문이 열리고 잠옷차림의 엘레나가 나타나자 태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매달렸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마. 서연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어.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게. 엘레나는 그런 그를 내려다보며 혐오감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보안 요원들에게 그를 끌어내라고 손짓했다. 끌려가는 태준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엘레나는 문을 닫았고 문에 기대어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심장 또한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복수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긴장감 때문이었다. 엘레나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밤거리를 내려다보며 와인잔을 들었다. 태주는 이미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고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태준이 서명한 계약서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 서류들은 태준의 개인 자산은 물론 미린의 그룹의 지배 구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들이었다. 태준이 그녀에게 집착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게 될 것이었다. 엘레나는 건배를 하듯 잔을 들어올리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곧 끝이 보여. 강태준 조금만 더 괴로워해. 당신이 느꼈던 고통은 내가 겪은 3년의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음날 아침 뉴스는 미린의 그룹 강태준 회장의 호텔 난동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태준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어 태준의 해임안을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태준은 숙취와 절망 속에서 눈을 떴고 TV 화면 속에서 자신의 추태가 반복 재생되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유일한 구원자는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엘레나뿐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엘레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회장직도 지분도 다 가져가. 대신 나를 만나줘.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엘레나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래요, 회장님.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요. 오늘 저녁 내 사무실로 오세요.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태주는 전화를 끊고 허공을 응시하며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네메시스 캐피탈의 대표. 이사 집무실은 차가운 금속성과 칠흑 같은 어둠이 공존하는 공간이었고 그 중앙에 앉아있는 엘레나 킴은 마치 심판에 나를 기다리는 재판관처럼 엄숙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는데 그의 모습은 대한민국 재계서열 상위권 그룹의 총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초라하고 피폐해져 있었다. 며칠 동안 감지 않고 빗지 않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듬성듬성 자란 수염. 그리고 초점 없이 흔들리는 눈동자는 그가 얼마나 깊은 절망과 광기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엘레나를 찾으며 비틀거렸고 술과 담배 그리고 약물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악취를 풍기며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마치 구원을 바라는 신도처럼 무릎을 꿇었다. 엘레나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를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미린의 그룹의 경영권 포기 각서와 주식양도 계약서가 가지런히 놓여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고 내용을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품에서 인감도장을 꺼내어 미친 듯이 날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을 맺는 파우스트와도 같았다. 그는 도장을 찍을 때마다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는데 다 줄게. 회사도 돈도 다 가져가.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돌아와. 서연아,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애원 섞인 헛소리였다. 엘레나는 그가 서류의 마지막 장에 서명을 마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고 마침내 그가 펜을 내려놓자 비로소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주는 계약서를 엘레나 쪽으로 밀어넣으며 이제 된 거지.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지라며 희망에 찬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엘레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을 호출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태준의 기대를 산산조각 낼 만큼 잔인하고 단호했다. 엘레나는 태준이 내민 손을 매몰차게 쳐내며 경멸 어린 목소리로 강태준 씨 착각이 지나치시군요. 이 계약서는 당신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분식 회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권한을 네메시스 캐피탈에 넘긴다는 자백서입니다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태주는 그녀의 말에 멍한 표정을 지으며 무슨 소리야. 나는 그저 너를 되찾기 위해 온 거야라고 반문했지만 엘레나는 대형 스크린의 리모컨을 눌러 뉴스 채널을 켰다. 화면 속에서는 긴급 속보라는 자막과 함께 검찰이 미린의 그룹 본사와 강태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앵커는 강태준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 승계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전하고 있었다. 그 모든 증거 자료들은 엘레나가 지난 3년 동안 강태준의 아내로 살면서 목숨을 걸고 수집했던 내부 기밀 문서들과 최근 그가 이성을 잃고 저지른 실수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완벽한 덫이었다. 태준은 화면과 엘레나를 번갈아 쳐다보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엘레나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어 그의 얼굴에 흩뿌리며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은 태준이 내연녀에게 사준 부동산 내역부터 정치인들에게 건넨 뇌물 리스트 그리고 서연을 정신적으로 학대했던 기록들까지 그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엘레나는 떨고 있는 태준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는데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한서연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당신은 나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나는 그 죽음 속에서 당신을 파멸시킬 칼을 갈았어. 태주는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고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속았으며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엘레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방 안으로 들이닥친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다. 바닥에 짓눌린 채 태주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악을 썼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라고 소리쳤지만 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엘레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싸늘한 눈빛으로 당신이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고 집착일 뿐이야.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 뜻대로 움직이는 인형을 사랑했던 거지. 그리고 그 인형은 3년 전 비 오는 밤 절벽 아래에서 부서져 버렸어. 그녀의 말은 태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 꽂혔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실감하며 전율했다. 그는 자신이 서연을 죽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앞에 서 있는 복수의 화신이 바로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엘레나는 경호원들에게 그를 일으켜 세우라고 지시했고 검찰 수사관들이 집무실로 들어와 태준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검찰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끌려가면서도 태준은 끝까지 엘레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는데 그의 눈빛은 원망을 넘어선 기이한 애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엘레나를 향해 쉰 목소리로 저주하듯 중얼거렸는데 기억해. 넌 영원히 내 여자야. 네가 아무리 도망쳐도 넌 강태준의 아내 한서연이야. 죽어서도 넌 내 거야. 엘레나는 그의 마지막 발악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응수했다. 아니, 나는 엘레나 킴이야. 한서연은 당신이 죽였고 강태준 당신은 이제 이름 없는 죄수 번호로만 불리게 될 거야. 그게 당신이 치러야 할 죗값이야. 태준은 절규하며 끌려나갔고 닫힌 문 너머로 그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다 서서히 잦아들었다.
방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엘레나는 긴장이 풀린 듯 책상 모서리를 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한 회한이 묻어났다. 미린의 그룹의 몰락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태준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채권단은 즉각적인 자금 회수에 돌입했다. 엘레나가 이끄는 네메시스 캐피탈은 이 혼란을 틈타 미린의 그룹의 알짜 계열사들을 헐값에 인수하기 시작했고 부패한 경영진들을 전원 해임하고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여론은 부도덕한 재벌 총수의 말로에 환호하며 엘레나를 정의의 사도로 추앙했지만 그녀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한 채 마쿠에서 묵묵히 자신의 계획을 완성해 나갔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를 뺏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태준이 평생 쌓아 올린 명예와 권위 그리고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가문의 유산까지 철저하게 파괴하여 그가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도록 만들었다. 미리네라는 이름은 이제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부패와 탐욕의 대명사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태준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벽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는데 좁은 감방 안의 차가운 공기는 그가 살던 대저택의 온기 없는 공기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수위의 거친 감촉을 느끼며 이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철창 너머로 들려오는 교도관의 발자국 소리는 지독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엘레나의 차가운 목소리와 서연의 슬픈 눈빛이 교차하며 끊임없이 재생되었고 그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곱씹으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며 자신의 오만함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죽이고 결국 자신까지 파멸시켰음을 뒤늦게 깨닫고 오열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아무도 봐주는 이 없는 독방의 바닥을 적실 뿐이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후회와 고독뿐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태준의 죄상은 낱낱이 공개되었고 그는 법정에서조차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려 했지만 엘레나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증인석에 앉은 전직 비서들과 임원들은 앞다투어 태준의 폭언과 불법 지시를 증언하며 그에게 등을 돌렸고 태준은 피고인석에 앉아 그들의 배신을 지켜보며 인간관계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방청석 맨 뒷줄에는 엘레나가 검은색 베일을 쓰고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태준은 뒤통수가 따가운 것을 느꼈지만 감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그녀 앞에서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이었다. 재판장은 태준에게 징역이 10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안은 술렁거렸지만 태준은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다. 엘레나는 판결이 내려지자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갔고 밖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을 펴지 않고 비를 맞으며 걸었는데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며 뜨거웠던 복수의 열기를 식혀주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은 공허함을 느꼈다. 태준을 파멸시켰지만 죽은 한서연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 또한 복수라는 목표를 위해 엘레나 킴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았고 빗물과 함께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안녕 강태준. 부디 그곳에서 평생토록 나를 기억하며 고통받기를. 그리고 나 또한 당신을 잊지 않고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갈 테니. 미린의 그룹 본사 건물의 간판이 내려지고 네메시스 그룹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리던 날 엘레나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풍경은
3년 전과 다를 바 없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 서 있는 주인은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을 집어들었고 그것은 태준이 구속되기 전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바로 그 일기장이었다. 검찰 압수품 목록에서 제외시켜 몰래 빼돌린 이 일기장은 그녀의 복수가 성공했음을 증명하는 전리품이자 과거와의 작별을 고하는 마지막 유물이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라이터를 켰고 붉은 불꽃이 종이를 태우며 타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연기와 함께 사라지는 과거를 보며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느꼈고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복수기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감옥 안의 태주는 여전히 엘레나의 환영에 시달리고 있었고 밤마다 벽을 긁으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갇힌 감옥보다 더 끔찍한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렸고 그곳에는 출구도 기한도 없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죽인 아내와 자신을 파멸시킨 여자를 그리워하고 증오하며 살아가게 될 운명이었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그에게 내린 진정한 형벌이었다. 태주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서연아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어 미치도록.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흩어졌고 대답 없는 정막만이 그를 감싸 안았다. 세월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는 무심하게 굴러가 어느덧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강태준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 앞에는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했던 재벌 총수의 출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쓸쓸한 풍경이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도 그 늙고 병든 노인이 강태준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수감 생활 동안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지병으로 인해 그의 허리는 굽었고 검은 머리는 백발로 변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 오만했던 눈빛은 생기를 잃고 흐릿하게 탁해져 있었다. 그는 손에 든 낡은 두부 한 모를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길바닥에 내팽개쳤는데 그것은 더 이상 새롭게 시작할 인생 따위는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음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그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한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성거렸다. 태준이 정착한 곳은 서울의 화려한 마천루들이 내려다 보이는 달동네의 비좁고 곰팡내 나는 단칸방이었는데 이곳은 과거 그의 저택 화장실보다도 작은 공간이었다. 그는 기초생활 수급비로 연명하며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소주를 마시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고 밤이 되면 찾아오는 불면증과 환각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러댔다. 방 한 구석에는 15년 전 엘레나가 법정에 제출했던 증거자료의 복사본들이 누렇게 바랜 채 쌓여 있었고 태주는 술에 취할 때마다 그 서류들을 읽고 또 읽으며 자신의 죄를 곱씹는 기이한 자학을 반복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강태준인지 아니면 죄수번호 3052번인지조차 헷갈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서연을 죽인 살인자의 형상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어느 날 태주는 취기에 비틀거리며 동네의 작은 시장을 배회하다가 전파상 TV에서 흘러나오는 해외 토픽 뉴스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화면 속에는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포도밭을 배경으로 성공한 아시아계 여성 사업가가 자선재단을 설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세월이 흘러 중후해졌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다. 아나운서는 그녀를 엘레나 킴이라고 소개했지만 태주는 단번에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고 심장이 터질 듯한 충격과 그리움에 휩싸여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과거의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는 태준이 서연에게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구김살 없이 맑고 행복한 미소였다.
태주는 털썩 주저앉아 TV 화면을 어루만지며 오열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했다고 믿었던 여자가 자신이 없는 곳에서 비로소 가장 행복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주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족쇄였으며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사고가 사실은 그녀에게 있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주변 상인들이 미친 노인 취급을 하며 혀를 찼지만 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화면 속 엘레나의 행복한 웃음소리만이 귓가에 맴돌며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비로소 엘레나가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이유를 알 것 같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파괴해버린 서연의 인생을 지켜보며 평생을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가라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던 것이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의 프로방스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저택의 테라스에서 엘레나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홍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새로운 파트너와 입양한 딸이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그녀는 문득 불어오는 바람에서 낯익은 씁쓸한 냄새를 맡고 잠시 동작을 멈췄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이미 희미해진 지 오래였고 그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조차 세월의 흐름 속에 풍화되어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이제 한서연도 아니고 복수의 화신도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과거의 상처는 그녀를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훈장처럼 남아있을 뿐이었다. 엘레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으로 걸어나갔고 딸아이가 건네주는 작은 들꽃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으며 비 오는 날에도 더 이상 몸을 떨지 않았고 바다를 보며 죽음을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쟁취한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지를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는데 과거의 나는 죽었지만 오늘의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영원히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야라는 다짐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뒤로 길게 늘어선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둡지 않고 따뜻한 햇살을 품고 있었다. 다시 서울의 차가운 단칸방으로 돌아와 태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는데 종이는 닳고 닳아 너덜거렸지만 그 속에 담긴 문장들은 여전히 날카로운 가시처럼 그의 눈을 찔렀다. 그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있던 다음 생에는 부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기를 이라는 문장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죽음조차 그에게는 사치스러운 도피처일 뿐. 그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 지옥 같은 현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며 서연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태준의 환각은 더욱 심해졌고 좁은 방 안은 서연의 환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피에 젖은 드레스를 입고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준은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환영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조여왔다. 그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귓가에는 당신은 평생 죄인이야라는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갇힌 감옥은 철창이 있는 교도소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죄책감으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형벌은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아니 죽어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웅크린 채 짐승처럼 신음했고
그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이야기는 태준이 곰팡이 핀 천장을 멍하니 응시하며 눈을 감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데 그의 감긴 눈꼬리로 회한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그녀는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세상은 여전히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엇갈린 평행선 위에서 각기 다른 결말을 맞이했다. 그녀는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는 영원한 어둠 속에 남겨졌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탈출한 방식이었고 그가 짊어져야 할 평생의 업보였다.